대선 특집 알고리즘 지난 시간에는 이재명의 대한민국과 윤석열의 대한민국을 방송해 드렸는데요. 두 번째 시간이 오늘은 정치권을 달고 있는 단일화의 정치적 함의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 국민의힘 김용남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단일화 얘기 전에 몇 가지 이슈 좀 짚고 가겠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요. 현재 판세와 현장 분위기 먼저 좀 전해주시죠. 판세는 뭐 지난주하고 크게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다소 박빙 우세 속에 선거전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 분위기는 이제 서서히 달아오르는 과정. 뭐 아직까지 뭐 화끈하게 달아오른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서서히 온도를 높여가면서 20여일 남은 선거를 치르지 않을까 싶어요. 네. 판세는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그 윤석열 후보가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또 이제 크게 그 자책골을 놓잖아요. 적폐 수사하겠다, 예. 보복 정치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다음에 언론의 목을 조이겠다라고 하는 그 두 개의 발언이 좀 컸죠. 특히 이제 문재인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적폐 수사하겠다는 발언이 좀 컸고, 두 번째가 이재명 후보는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픽처를 제안을 했죠. 윤석열 후보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권 교체만 주장하고 있고, 도대체 픽처가 뭐지? 정권 교체 이유를 정권 교체 갖고 무슨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거지? 이제 이번에 본격적인 선거가 시작하면서 공정과 상식 얘기도 안 해요. 그랜드 플랜을 제시한 이재명과 그렇지 못한 윤석열 후보와 대비되는 출발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판세 분석해달라 그랬더니 뭐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네요.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뭐 그랜드 플랜, 말은 누가 못해요. 믿을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겠죠. 윤석열 후보의 가장 큰 그림은 역시 이런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무너져버린 법치 시스템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놓겠다. 정치가 사법에 또 수사에 개입하지 않게 만들겠다. 이게 가장 명확한 그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공식 선거운동 시작하면서 이재명 후보는 역시 뭐 유능한 경제대통령 이미지를 좀 강화하면서 내세운 게 통합정부론, 그리고 예. 대통령 중임제 공약도 내놨습니다. 예.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안 보이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문제점, 현 정부의 문제점, 이게 이제 반사체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뛰어넘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전이 안 보이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고, 대통령의 권한까지도 분산하겠다는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말은 분산이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제에서 그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사실상 그 소수 세력들 혹은 그 제3지대에 있는 세력들과 연대의 가능성도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이제 검찰 얘기를 좀 하셨는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OECD 국가에서 왜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 없는지. 제가 좀 팩트 체크를 해드려야겠는데요. 네. 예. 지금 OECD 국가 중에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없다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빌 클린턴 대통령이요. 예. 아칸소주 주지사를 하기 전에 아칸소주의 검찰총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지사하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됐어요. 있어요? 왜 없어요? 제 말뜻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요. 그 나라 그 주지사의 검찰총장과 대한민국 검찰총장이, 그리고 그분이 주지사라면서 거기에서 그분은 주지사라고 하는 정치를 거쳐왔잖아요. 그러니까 흑백 논리로 무장된 사람이 아니란 얘기고, 그 주지사의 검찰총장의 지위와 대한민국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검찰총장하고 똑같습니까? 어디서 예를 좀 아니, 검찰총장 출신이 없다면서요. 검찰총장 빌 클린턴 출신이 대통령이 그 국가 사회를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세요. 주지사도 오래 한 게 아니에요. 예. 검찰총장 하다가 주지사 바로 됐고, 저는 주지사 재임 중에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당선이 됐다고. 저는 지금 김영남 의원이 그런 궤변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 본인이 제 얘기를 틀려놓고 누구한테 들어보세요. 뒤집어 씌우세요, 지금. 그 검찰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윤석열 후보는 이제 그 공식선거운동 시작하면서 이제 정권 교체를 가장 강조를 했고,
구체적인 공약으로 봐서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또 대검찰청의 예산권 부여 등 어떤 검찰권 강화하는 그런 공약들 좀 내놨거든요. 이런 배경은 뭐라고 보세요? 그건 검찰권의 강화라기보다는 검찰권의 독립을 위한 공약이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면서 검찰뿐만 아니라 지금 법원도 완전히 정치화되어 있잖아요. 특정 정치 이념을 가진 판사들이 법원의 각종 요직을 독점하고 있고,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이 수사 방해하고 별 행동들을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다시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검찰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고, 그리고 돈줄을 딴 사람이 쥐고 있으면 거기에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치 권력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방패막이는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취지에서 검찰 독립을 위한 공약을 내놨죠. 지금 이제 뭐 검찰의 독립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검찰은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 난 이 공약 계속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 공약을 하다가 이 공약이 슬그머니 사라질까 봐 걱정이 되는데, 이거 계속 얘기하십시오. 이거 갖고 득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계속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까지도 막아버리면,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내부 통신망에 이러다가 파쇼로 흐른다. 자, 대한민국 검찰이 독립성이 부족해갖고 이게 권력을 행사하지 못해, 제대로 일을 못했다. 너무 과잉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독주하는 상황이 됐던 거죠. 그리고 이 예산권을요, 국회에서 심의하겠다. 그다음에 예산권 국회가 갖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건 삼척동자도 뻔히 예상할 수 있는 건데, 자,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요, 검찰 손아귀가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검찰이 제3의 친검찰 시민사회운동단체가 A라고 하는 국회의원 고발합니다. 그럼 부르죠. 자, 그럼 예산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검찰 밑에 하부 조직화돼요. 자, 검찰총장 4년 동안 하면서 특수활동비 147억. 자, 그거 대충 세부 내역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충 어떻게 썼는지 영수증 없이 쓴 돈 아닙니까? 대충 어떻게 썼는지 내라 그래도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라 그래도 끝까지 안 냈잖아요. 자, 지금도 이럴진데 이게 검찰이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개입할 수 없는 독립청으로서 권한을 줘라? 지금도 김호수 검찰총장이 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이렇게 증거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언론에도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왜 이거 김건희 씨 소환 못합니까? 내부에 있는 검찰들이 말을 안 듣는 거 아니에요? 왜 말을 안 듣습니까? 윤석열 총장의 특수부 라인이 알아서 기고 있는 거죠. 민주당 쪽에서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고 또 휘두른다, 이런 일종의 구호 같은 거죠. 그런 의미 없는, 내용 없는 구호를 자주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검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대단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 영장도 판사가 발부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죠. 또 재판 과정에서 1심, 2심, 3심을 거치면서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결론이 내려지는 거지, 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그나마 법원의 사법 통제를 받으면서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이 정치 권력에 의해서 수사를 할까봐 겁을 먹은 정치 권력이 계속 수사를 할 수 없는 환경을 이미 만들어 놨거든요. 신라젠과 관련된 사건, 라임이나 옵티머스 펀드 관련된 수사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있을 때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해체해버렸어요, 그냥. 그 이후에 다시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검찰의 인지수사는 사실상 막혀 있어요. 아예 안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어떤 나쁜 일을 행한 범죄자들, 그게 큰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이런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사법 능력이 대단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회복 문제가 나온 것이고 그걸 민주당이나 집권 세력은 너무 겁내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법 시스템이 복원되는 것을. 이제는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그 국힘에서 국민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이제는 검찰을 너무 오랫동안 검찰이 이 검찰 횡포를 봐왔기 때문에 기소 편의성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기소한다는 거예요. 자, 일반인들이 수사 개시가 됩니다. 그럼 일반인들이 기소율이 한 30에서 40%쯤 돼요. 근데 검찰 출신들이 수사 대상이 돼요? 그 사람들 1%가 안 됩니다. 기소율이. 검경 수사권이 분리가 돼도요. 경찰이 수사 개시권, 수사 종결권을 가져도 야 이거 다시 수사해갖고 기소해. 이 의견으로 가게 되면 꼼짝 못하죠. 그다음에 6대 중대 범죄는 경제, 선거 등등 해갖고 대한민국 경제인들, 대한민국 정치인들 다 자기들 손아귀에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검찰이 막강한 우리 국가사회의 중요 범죄의 80~90% 정도, 특히 정치인들을 본인들의 손으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검찰은 대한민국 기업과 정치인을 손에 쥐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검찰 개혁에 관한 부분이 사실 지난 정권 내내 이제 큰 이슈였는데 이번 또 대선을 앞두고 또 다시 뜨거운 이슈가 된 느낌이고요. 단일화 주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후보 등록이 시작된 지난 13일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야권 단일화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단일화 제안 시기와 내용 어떻게 좀 예상하신 대로입니까? 저는 뭐 계속 단일화가 가장 큰 이슈로 마지막까지 작용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게 수면 위로 부상하는 시기가 조금 늦어졌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제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투표용지 인쇄가 들어가는 28일 전인 27일까지만 단일화가 되면 단일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에 이거는 정말 후보 대 후보 결단의 문제예요. 통큰 결단에 의한, 뭐 굳이 과거 예를 찾자면 DJP 연합 방식의 단일화, 이게 끝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큰 결단이라고 표현해 주셨지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양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단일화 국면이 들어왔는데 김용남 의원이 그나마 검찰 출신에 국힘 의원들 중에서는 양심이 좀 있는 줄 알았더니 그 못된 심보는 국힘 그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못하네요. 민주당은 단일화가 안 되길 원하니까 이런 심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일화가 안 됩니다. 저는 이 단일화가 정말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에게 이런 모멸감을 주면서 이 단일화가 되기를 기대한다? 저는 이거는 그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날 단일화하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되는데, 첫 번째 안철수 후보의 태도입니다. 두 번째 그 단일화의 내용입니다. 이 단일화 내용은 역사적으로 보기 드물 정도의 명문이었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10년 동안 안철수 후보가 얼마나 많은 정치적으로 성찰이 되어 있나라고 하는 것을 그 전문 다 보셨나요? 안 봤죠? 봤다고 또 거짓말 하려고 그랬지. 저는 거짓말을 네. 안 해요. 자, 이걸 보면은 제가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별명이 가장 일반적인 별명이 AI입니다. 인공지능의 감정이 없는 기계와 같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붙여준 별명인데, 그분 군대 갈 때 그 스토리를 보세요.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바이러스를 연구하다가 새벽에 논산훈련소로 가고 사람들이 찾아요. 어디 갔는지. 그 훈련소 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눈물을 보이잖아요. 남편으로서 너무 그러면서 김미경 의사가 지금은 오미크론에 걸렸다.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다 그러면서 말을 못 잇잖아요. 그런데 국힘의 당 대표인, 당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후보가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모멸감을 주잖아요. 부인이 이렇게 아프다고 하니 일단 부인의 쾌유를 바란다. 그리고 그렇게 아픈 상황이 됐다고 하니 심히 유감이다. 이런 말 한마디 하면 누가 때립니까? 오죽하면 자당의 고문인 이재 의원이 한마디 하잖아요. 예의를 갖춰라. 단일화 안 해도 좋다. 하지만 예의를 갖추라고 꾸짖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존중해줘야죠. 이게 뭐 하는 자세입니까? 이게 공당의 자세예요? 말해보세요. 양심적으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여사에 대해서 쾌유를 바란다는 공식 입장을 낸 적이 있고요. 단일화 공식 제안은 감사한 일입니다만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서는 예. 이게 어떤 여론조사 경선을 통한 단일화라는 것은 양 후보가 지지율이 엇비슷할 때 예. 역대 예를 봐도 그렇거든요. 그럴 때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2002년 대선에서의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 그때는 오히려 단일화 전에는 정몽준 후보가 2위를 하는 경우가 많았죠. 야권 단일화 후보를 물어보면 사실은 조사마다 좀 다르지만 안철수 대표가 이기는 경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민주당 지지층을 배제하지 않으니까요. 민주당 입장에서야 야권 단일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되면 훨씬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다라고 판단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주로 안철수 후보를 여론조사에서도 단일 후보로 지지하는 경우가 많고, 여론조사 대상을 이번 대선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분들에 한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해 보면 네.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윤석열 후보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1대1로 여론조사를 해보면 그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대결을 한다 해도 격차가 더 많이 차이 나게 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김영남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못된 생각과 얄미운 행동을 보이네요. 예를 들어서요. 안철수 후보가 월등히 앞섰어요. 그 조건 따지지 않고 서울시장 4.7 재보궐선거 때 후보 단일화 응했거든요. 지금 안철수 후보가 자당의 선거로 이기는데 일정 정도 기여한 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제안하는 방식은 이미 오세훈 시장이 이겼던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기를 하는데 안철수 후보에게 절대 유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민주당 지지자들 들어와서 역선택을 한다?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역선택으로 인한 변화 추이는요, 5%면 맥시멈으로 나오는 거고 3%쯤 나오면 그것도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안철수로 되면 이재명이 유리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건 다 임의적인 판단이에요. 작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있어서 당시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야권이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고,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건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의 어떤 공이라든지 아니면 도움이 분명히 있었죠. 다만 이번 대선을 앞두고 어떤 논의될 수 있는 단일화에 있어서는 역시 어떤 여론조사 경선을 통한 단일화는 사실 승부를 내는 거잖아요. 경선에서 지는 사람은 대선에 끝까지 완주를 못하고 포기해야 되는 거고, 경선이라는 승부에서 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그거보다는 경선 없이 단일화가 이루어졌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를 더 크게 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사자 대결로 해도 이기는 그 수치가 많이 나오고요. 당내에서도 굳이 뭐 단일화 없이 가자는 의견이 좀 우세한 거 아닌가요? 그런 의견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죠. 예. 근데 저는 그전부터 이거 단일화 꼭 그렇죠. 해야 된다는 예, 예. 입장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만, 많은 국민들의 요구사항이나 기대를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을 만든다는 입장에서는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한 또 공동정부까지 구성을 하는 게 더 좋은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 단일화 제안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 국힘에서 이제 전혀 성의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 방식을 통한 적합도와 경쟁력 50대 50으로 해서 하자라고 하는 방식을 제안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단 말이에요. 예. 저는 이제 안철수 후보의 이 기자회견문을 사실은 국힘도 분석하고 이제 민주당도 좀 분석을 해봐야 된다고 보는데, 내용적인 면에서는 안타깝게도 국힘의 윤석열 후보가 주장하는 것과 교집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용적인 면에서도 저는 단일화될 가능성이 없다. 내용도 노, 그다음에 형식도 노. 이러면 단일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7일까지면 이제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 실질적으로 국힘과의 단일화는 물 건너갔다. 네. 김용남 의원 꿈 깨시다. 윤석열 후보는 이제
단판 단일화에 필요한 카드로 좀 흘러나온 얘기는 안 후보가 2027년 대선에 나갈 수 있도록 정치적 기반을 마련해주겠다는 방안, 공동정부 실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어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 좀 아십니까? 저는 좀 색다른 방식도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당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얘기도 하지 마세요. 아니 충분히 가능해요. 왜냐하면 얘기하세요. 다들 설명하시라고 얘기하세요, 만약에 이제. 공동정부 안철수 후보와 공동정부를 구상한다 그러면 안철수 총리를 전제로 이야기를 진행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금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네. 안철수 서울시장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세훈 시장이 왜냐하면 좀 섭섭하겠는데요. 아니 오세훈 시장은 벌써 서울시장 3선째를 재임하고 있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오히려 차기 정부의 초대 총리로 오면 예. 서울시장 3선의 경력 플러스 어떤 총리 내지는 내각을 이끄는 사람으로서의 경력이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안철수 대표가 서울시장에 나간다고 해서 당선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국민의 힘과 국민의 당의 연합 후보로서 단일 후보로서 출마를 하면 충분히 서울시장 당선 가능성이 있죠. 실현 가능성 뭐 없어요. 그런 시나리오도 저 네. 나름대로는 한번 생각을 네. 해봅니다. 지금 윤석열, 안철수 공동 정부를 구성하면서 실권을 준다? 책임 총리제를 염두에 둔 거겠죠. 여러분들의 그 허튼 망상을 제가 사정없이 깨줄게요. 지금 국회 180석 가까운 게 민주당 의석입니다. 국회 동의가 있어야 돼요. 책임 총리 인준 절대 안 해주겠죠, 민주당에서. 이게 그러니까 그 제안 자체가요 현실성이 전혀 없고 대한민국 정치를 모르는 겁니다. 단일화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건 정상적인 절차를 겪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반대하게 되면 이거는 국민적 명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 지금 한 사람이 후보 사퇴하면서 몰아주는 거는요 정치적으로 자리 나눠먹게 꼼수거든요. 이건 국민들도 동의 안 합니다. 민주당이 동의할 것 같아요? 무슨 실권을 지들 마음대로 나눠줍니까? 100석밖에 안 되면서.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제 단일화가 되더라도 일명 아름다운 단일화가 아니면 과정에서 국민이 좀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요. 역효과도 날 수 있잖아요. 야권 단일화를 한정해서 이 시효는 언제까지라고 보세요? 단일화의 시효. 예. 뭐 제가 보기에 27일 전에 되면 아주 훌륭한 거고 예. 아니면 사전투표가 3월 4일, 5일에 걸쳐서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전투표 들어가기 전에도 가능한 시한이다 이렇게 예. 생각은 됩니다만 가능하면 빨리 되면요 좋겠죠. 투표용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예. 20일 금주 일요일까지 주일까지가 단일화 그 시한이다. 왜냐하면 그 예를 들었고 단일화에 대해서 일정 정도 받아들였으면 그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게 되면 27일까지 끌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하에 거절이 됐거든요. 저는 토요일이나 아니면 일요일, 그러니까 예. 일요일 저녁쯤 하면 이제 20일 날 언론에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27일까지 전혀 끌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보다 일주일 전인 20일까지 단일화 결렬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예. 단일화 카드는 사실 이재명 후보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은 통합정부론 거론하면서 안철수 후보에 계속 손짓을 좀 하고 있고요. 실제 좀 당내 분위기와 연대 가능성은 어느 정도 보고 계세요? 통합정부 얘기를 최초로 꺼낸 건 1월 4일이고 그 이후에 수시로 기회 날 때마다 갈등과 대립을 뛰어넘는 화합의 정치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통합정부를 쭉 얘기했고 다만 통합정부 추진위원회를 시민사회운동과 정치권에 구성할 것을 제안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 나온 거죠. 또 하나는 책임 부총리제를 두겠다라고 하는 것도 처음 나온 거고 나머지는 기존에 다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통합정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이 잘 되게 되면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의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봉도사님은 그 가능성을 몇 차례 말씀해 주셨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발표한 13일 기자회견과 14일 이재명 후보의 기자회견의 철학적 그 일치율, 예. 싱크로율이 무척 높습니다. 대한민국을 미래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유능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정권 교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묻지마 정권 교체가 아니라 더 좋은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정치 교체와 국민 통합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 세력과 연대 연합해서 국민대각으로 국민 통합 정부를 구성하겠습니다. 묻지마 정권 교체가 아니라 더 좋은 정권 교체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구체제를 종식시키자.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 통합을 하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통합 정부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것을 이건 받아들인 건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집합이 하나 생긴 거죠. 야권 후보 단일화는 미래로 가기 위한 연대이고 연합이어야 한다. 그래서 미래지향적 가치를 얘기하는데 정권 교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이 대목에 있어서 윤석열 후보와 만나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미래로 가기 위한 연대이고 연합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세 가지 얘기를 해요. 정권 교체, 정치 교체, 시대 교체. 그런데 정치 교체와 시대 교체는 이재명 후보가 계속 얘기하던 겁니다. 사실은 지금 억지로 교집합을 만들어내셨는데 안철수 후보의 지금 일성은 정권 교체죠. 근데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를 추진한다? 그럼 정권 연장에 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가능성은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타나고 있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의 성향을 봐서도 제가 보기엔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는 현실 가능성이 없습니다. 만에 하나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한다? 그렇게 되면 거의 백발백중 이재명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재명 후보가 더 가져갈 표보다 안철수 후보가 후보에서 빠지면서 윤석열 후보가 더 가져갈 표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안철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는 빈말이지 내심은 결코 원치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실제로 단일화가 이루어졌을 때는 컨벤션 효과라든가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정치하시려고 나봐. 어우 빙고. 이게요. 저희가 이제 제가 항상 빅데이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갖고 연말에 이제 조사를 해봅니다. 국민통합정부나 국민통합에 대해서 국민들 지지율이 남자들이 70%, 여자들이 80%가 나와요. 정치 교체, 그 구체자와의 결별, 시대 교체 이 부분에 있어서 교집합이 있는데 국민들은 정권 교체에는 55%가 나오는데 정치 교체, 시대 교체는요. 기득권 구습 기득권의 탈피라고 하면 그건 80%가 나옵니다. 한쪽은 통합을 해서 미래를 가자고 하는 것이고 한쪽은 분열을 통해서 과거를 가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와 미래 세력의 대결, 그 통합과 분열 세력의 대결, 화합과 갈등 세력의 대결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단일화되게 되면 윤석열의 묻지마 정권 교체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묻지마 정권 교체 내가 잘못 생각했네. 저쪽이 화합 세력이면 저쪽이 미래를 가기 때문에 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쪽도 단일화를 하게 되면 박빙의 승리가 아니라 10%가 넘는 승리로 규결될 것이다. 아니 저도 단일화 효과가 크다는 것은 동의를 해요. 근데 네.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현실적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게 저는 있어 보이는데 안철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양보를 하든지 아니면 뭐 여론조사 경선을 하더라도 거의 이재명 후보로 단일화가 기정사실화 될 텐데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가 얻을 수 있는 정치적 미래가 무엇이냐.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후보는 당이 만든 후보가 아니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당에 갑자기 들어와서 당을 접수하다시피 해서 예. 당의 후보가 된 거죠.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들어오더라도 얼마든지 정치적 미래를 담보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쪽 가능성을 높게 두는 거지 민주당과 어떤 합당을 하거나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으로 복귀한다? 저는 가능성 거의 제로라고 봅니다. 당대표 하면서 결국 탈당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안철수의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 자체에 대한 거부감보다도 친문 패권 세력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은 어떻게 성장을 했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도요. 친문이 다 패권 세력은 아니지만 친문 권력자들이라고 하는 일부 패권 세력에 의해서 밀리고 서름과 서름을 당한 비주류 중에 비주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정치 정서적 차원에서도 안철수 후보와 안철수는 민주당의
혹시 있을지 모를 패권 세력들에 대한 거부감이거든요. 공통분모가 있다. 공통분모가 있죠. 이재명을 민주당 패권 세력이다? 나를 이렇게 몰아냈던 그 세력들 보면 이재명은 절대로 그 부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역시 정치 감성적 일체감이 있다. 예. 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자,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정말 단일화의 뜻이 있다면 이재명 후보 입에서 좀 더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 하고 또 국민의당과 국민이 납득할 만한 확실한 좀 명분도 좀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결국 후보의 결단이거든요. 저기는 후보가 안 하는 쪽으로 결단했어요. 윤석열 후보는. 아, 그렇지 않아요. 머리를 흔드니까 벼랑가는 윤석열처럼 보이네. 앵커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 후보가 직접 진정성 있는 아젠다를 던지고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심지어는 안철수 후보가 원하는 대로 정치교체, 시대교체하자. 정치와 시대가 교체가 되면 정권교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진다. 라는 이런 대의명분을 갖고 그리고 우리 그 정권을 재창출하는 즉시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시작된과 동시에 개헌을 하자. 그리고 선거제도 개편 원하고 있으니 그거 하자. 라는 식의 정말 세상을 흔들 만한 아젠다를 공개적으로 던질 수 있다고 한다면 예. 저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선거의 가장 큰 핵폭탄이 터지는 거라고 봅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할지 안 할지 할까? 근데 아니 할까? 사실은 정권 교체가 정치 교체고 시대 교체입니다. 정권이 교체돼야 지금 민주당이 의석수의 횡포 이런 거를 바꿀 수 있는 거고 정권이 바뀌어야 민주당 패권주의도 바뀔 수 있는 거고 새로운 시대도 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정말로 정권 교체, 정치 교체, 시대 교체를 원한다면 그 출발점인 정권 교체에 힘을 합치겠죠. 그걸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를 고려를 한다? 저는 그건 상상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안철수 후보의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은 끝나는 것이거든요. 기존에 수년 동안 본인이 해온 말을 한 번에 다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가능성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거다.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하면서 자기는 대선을 포기하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로 될 수 있는 안을 받아들인다? 그것도 사실 상상하기 어렵죠. 예. 단일화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대선의 아주 독특한 특징인데요. 역대 대선에서 늘 변수가 이제 돼 왔어요. 최소한 뭐 선거 전에 좀 논의도 돼 있었고요. 근데 역동성을 더할 수는 있지만 단순하게 또 표 계산에 따른 단일화를 하게 되면 국내 대신 왜곡될 수 있고 왜곡돼서 반영된 결과가 나올 수 있잖아요. 어쩔 수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더 결선 투표제 같은 어떤 대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 결선 투표로 가기 위한 길이 좀 멀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재명 후보가 국민통합정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담은 거거든요. 정치 체제가 어떻게 갔냐면 다당제 구조에서 연정으로 같은 거거든요. 연정으로 가면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것이 다당제와 연정으로 갈 수 있는 저는 과도기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그것 이외에 강력한 대통령제를 깨든지 그 대통령과 그 총리의 권력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하든지 이렇게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단일화와 권력 분산을 통해서 그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자는 겁니다. 그게 이재명 후보의 뜻이고요. 제가 보기엔 매번 대선 때마다 단일화 이슈가 제기되고 단일화 성공 여부에 따라서 당선자가 바뀌는 예가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 헌법을 개정하는 시점에서는 4년 중임제 개헌과 더불어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거는 헌법 개정을 하지 않고서는 도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 과제로서 대통령 임기 제한과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 국민의 뜻을 담아내자는 이제 취지는 같지만 그렇죠. 방법은 좀 다른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정치 개혁에 관한 부분까지 같이 토론해봤습니다. 한 주간 쌓인 정치 독소를 빼기 위해서 디톡스 주스 준비했습니다. 또 전화.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시사 토크 알고리즘도 잘 보셨습니까? 화면 왼쪽을 눌러서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알고리즘과 함께 돌발 영상, 뉴스가 있는 저녁 등 YTN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